미국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가로막은 것은 이란의 방공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테헤란은 또한 흥미로운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베이징이 제공한 소위 세계적 수준의 방공무기인 HQ-9B였습니다. 이 무기는 HQ-9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변형 모델입니다. 이란과 중국에게 불행하게도 이 시스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공습의 무게와 강도에 완전히 짓눌려 값비싼 망신거리이자 실패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HQ-9는 중국 방위산업의 대표적인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의 개발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개발은 곧이어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의 HQ-9와 해군용 HHQ-9 변형을 포함해 여러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2001년에 실전 배치된 약간 개선된 HQ-9A와 사거리와 기술이 향상된 HQ-9B도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파키스탄,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 여러 국가가 HQ-9 시스템에 투자하고 현재 운용 중입니다. 중국 당국이 HQ-9 시스템을 자국 방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HQ-9가 오랫동안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로 꼽혀온 러시아의 S-300과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HQ-9가 특정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인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을 능가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HQ-9B 변형, 이 약 160마일, 즉 260km 거리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거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으로 최대 10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이 중 6, 8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HQ-9의 또 다른 주요 특징으로는 수직 콜드런치 방식과 360도 전방위 방어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마하 4 이상의 속도, 즉 시속 3000마일이 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며 탄도 무게는 약 400파운드, 즉 18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자국 영공을 방어하고 가장 중요한 자산과 핵심 인프라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며 적 전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의 위협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HQ-9의 성능을 확실히 믿고 있으며 베이징, 티베트, 남중국해와 같은 자국 내외의 여러 전략적 지역을 보호하는데 이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사양을 내세우고 자국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일부 시스템들과 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다릅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를 시험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가 과대 광고가 가치가 있었는지, 무기나 장비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허풍과 허세에 불과해 첫 번째 위험 신호에서 실패할 운명인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HQ-9 그 순간이 왔을 때 진가를 발휘하고 성능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에 따르면 이란은 2025년에 이 시스템을 상당수 도입했다고 합니다. 12일 전쟁이 끝난 후 몇 달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여 수많은 군 지도자, 핵과학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란 민간인들도 사망했습니다. 2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강도 높은 공격에 분명히 충격을 받은 이란은 또 다른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란은 중국 베이징과 석유와 무기를 맞바꾸는 협상을 통해 중국의 HQ-9 시스템을 여러 대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전역에 걸쳐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공망은 바바르 373 코르다드 15와 같은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과 러시아산 판치르 S1, S300과 같은 수입 방공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란은 또한 수많은 이동식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여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술들로 구성된 이 방공망은 이란의 영공을 거의 침투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고 어쩌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 방공망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테헤란 관저, 다양한 핵시설, 군사기지, 비행장 등 국가 정권의 가장 가치 있고 전략적인 장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HQ-9는 아마도 이 방공망의 핵심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수십 대의 미국과 이스라엘 항공기 및 미사일을 추적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나씩 격추시켰어야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F-15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스페로 미사일과 다른 정밀 유도탄을 알리 하메네이의 관저와 같은 주요 지점에 발사했고, 충돌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최고 지도자를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이란군 참모총장,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사령관, 이란 국방장관, 그리고 하메네이의 최측근 참모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란 고위 관리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한편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들도 이란 영공을 침투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31개 주 중 20개가 넘는 지역에서 미군의 폭탄과 미사일의 위력을 온전히 체감했으며, 기지, 시설, 인프라,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 같은 군사 자산들이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연기나는 잔해와 폐허로 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과 파괴에 대한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란의 자산들은 하나씩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었고, 그렇게 신중하게 구축되어 이런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 여겨졌던 방공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란 지휘관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반격을 가해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역할을 HQ-9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HQ-9은 150마일 넘게 떨어진 곳에 공중 위협도 탐지할 것으로 기대됐었으니까요. HQ-9은 이스라엘 전투기와 미국 미사일을 충돌 몇 분 전부터 포착할 수 있었어야 했고, 신속하고 정밀하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막으면서 생명을 구하고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미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으로 HQ-9은 수십 개의 적 자산을 동시에 추적, 낙원하고 지상부대와 다른 시스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란이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핵심 대응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운속의 4배 속도로 비행하며 첨단 항법 및 유도 기술이 탑재된 HQ-9의 고속미사일은 적의 공격을 요격하거나 미국 항공기를 하늘에서 격추시키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HQ-9은 전투가 시작된 순간부터 거의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 즉 전자전에 대한 취약성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보잉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공격당하거나 격추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역과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현대 방공 시스템은 전자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및 개발되었으며 교란이나 신호 간섭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정교한 대응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HQ-9는 이런 보이지 않는 공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라울러로부터 강력한 전자기 간섭에 직면하자 시스템의 통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지휘센터와의 완벽한 연동에 실패하면서 순식간에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보된 위상배열 레이더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100개 표적을 추적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교란 신호로 인해 화면에는 가짜 표적들이 가득 찼고 실제 표적인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은 아무런 탐지 없이 지나갔습니다. 눈이 멀고 마비되어 적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커녕 공격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HQ-9는 값비싼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었고 완전히 무력해져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기대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밀리터리 쇼에서 가치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실 HQ-9의 이란에서의 치명적인 붕괴는 지금까지 두 번째로 주목받는 실패입니다. 2025년 5월 파키스탄은 카라치와 호 등 주요 거점에서 인도의 신도르 작전 공격에 대비해 자국의 기지와 중요한 인프라를 방어하기 위해 이 시스템들 중 일부를 배치했습니다. 파키스탄 지휘관들은 중국의 HQ-9가 인도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만큼 충분히 강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다층 방공망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폭격을 가했던 것처럼 인도군도 파키스탄의 여러 지역에 걸쳐 수많은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고
비교적 손쉽게 적의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인도는 이스라엘의 전자전 기술을 영리하게 활용해 파키스탄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시켰고 HQ-9을 포함한 일부 방공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카미카즈 드론 공격과 브라모스 초음속 순환미사일 타격이 이어져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중국 HQ-9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야 합니다. HQ-9는 멀리서 다가오는 위협을 쉽게 포착하고 고속 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면이 잡음으로 가득 찼고 레이더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으며 미사일은 명확한 목표가 없어 발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중국 시스템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이 운용자의 실수 때문이거나 HQ-9가 원래 중국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환경과는 매우 다른 낯선 환경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HQ-9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리고 매우 다른 두 장소에서 서로 다른 두 적군을 상대로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불운한 사건으로 변명하거나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이 방공 시스템들은 그동안의 허세와 자랑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여러 번 그 성능이 입증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수년간 다양한 적군의 수많은 공격을 견뎌내며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같은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헤아릴 수 없는 피해와 파괴를 막아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이 역시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페르시아만 전쟁에서 실제 전투로 통해 시험을 받았고 2000년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다양한 다른 분쟁에서도 오랜 기간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마을, 도시, 군사시설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고 이 방공 시스템에서 더 많은 가치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전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패트리어트와 아이언돔과 같은 시스템들은 시대에 따라 진화할 수 있었고 점점 더 강력하고 똑똑하며 효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HQ-9는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과 같은 엄격하게 통제된 시험장에서만 운용된 경험이 있을 뿐 실제 방공장장에서는 특별한 경험 없이 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HQ-9는 미리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 느리게 움직이는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전투에서 적이 다양한 무기를 동원해 공격해오는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최첨단 전자전 시스템이 당신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파키스탄과 이란의 실제 전장 속에서 HQ-9는 그 치열함과 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중국산 군사장비에 투자한 모든 국가들에게 큰 우려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분쟁과 군사지출 데이터 분야에서 최고 연구기관 중 하나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을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최근 여러 대륙에 걸쳐 수십 개국이 다양한 양의 중국산 무기와 방위 시스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대부분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일부 국가는 국방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베이징의 최대 고객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무기 수출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부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알제리까지 다른 나라들도 중국산 드론, 전차, 항공기, 장갑차, 미사일, 소형 무기 등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방 국가들처럼 큰 군사 예산이 없는 이러한 많은 나라들에게는 중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중국산 무기 체계는 보통 미국, 유럽, 러시아산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중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사양을 내세워 자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에 이어 이란에서도 중국의 HQ-9 시스템이 기대만큼 성능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검증된 서방 무기 대신 값싼 중국산 장비를 선택했던 나라들은 이제 그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장비들이 얼마나 결함이 많고 고장이 잦으며 비효율적인지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추가적인 중국산 무기 시스템 수입에서 벗어나 대신 러시아나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나쁜 소식이고 이 모든 이야기가 베이징을 걱정하게 해야 할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거인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군사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자국에서 더 많이 생산해 다른 나라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 성대한 퍼레이드와 방위 행사에서 최신 미사일과 기타 군사 혁신 기술을 과시해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같이 앞으로 자신에게 맞설 수 있는 나라들을 위협하기 위해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Q9처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무기 체계를 과시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대적인 실패는 중국이 세계 방위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명성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국 군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보이려 했던 것만큼 무섭거나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들이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엉성한 조립, 저급 전자부품, 표절된 설계, 그리고 종이 위에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중요한 전장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누더기식 설계도 같은 약점들 말입니다. 현대전은 첨단 기술, 완벽한 시스템 통합, 그리고 하드웨어만큼이나 발전된 소프트웨어를 요구합니다. 무기 시스템이 단순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거대한 폭발 탄도를 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고도의 전자전 전술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베이징에게 불행하게도 그들이 개발해온 무기 시스템들은 이런 종류의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게 베이징도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식 철학에 집착하고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른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고자 하는 절박한 욕망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분쟁에서 그런 무기가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필요한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게 날아도 적의 방어망을 신뢰성 있게 회피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그로울러와 같은 전자전기가 사정권에 들어왔을 때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전 방어와 다른 중요한 기술들이 없다면 방공 시스템이 아무리 사거리가 길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HQ9의 실패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의 표적을 타격하도록 허용해서 그 나라의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방어력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기 수출국으로서 중국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구매자들은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며 중국산 장비에 대한 잠재적 투자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동맹국들은 베이징의 선전기구를 덜 믿게 될 것이고 최신 미사일 시스템과 방어 체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비록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나라의 지휘관들은 이 시스템들이 주장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민해방군의 향후 군사작전, 예를 들어 대만 점령과 같은 시도는 훨씬 더 위험하고 리스크가 커질 것입니다. 중국 군사 우위에 대한 신화는 산산조각 같으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의 더 불리한 점은 이란 전쟁이 미국 군대의 강력함과 첨단화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우주군이 미래형 위성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전쟁의 수준을 완전히 끌어올렸는지 살펴봅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이란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 미국의 다른 첨단 무기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기들에 대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분쟁과 전 세계 다른 분쟁들의 최신 속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더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